국회에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화두는 국민이었다고 합니다. 6분 30초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19차례에 걸쳐 말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말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시작하며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상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입니다.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해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면서도 논의 과정에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보호와 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야당 탄압용 검찰총장 인사가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 논리에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마지막까지 거듭 강조하며 모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을 리포트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윤 후보자 모두 발언 끝나고 본격 질의까지 1시간 20분 이상 더 걸렸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윤석열 후보자 모두 발언이 끝난 뒤에 네. 여야 의원들끼리 의사 진행 발언 시간에 네. 인사청문위원 자격 문제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80분 동안 서로 설전만 벌였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설전을 벌인 건가요? 네, 먼저 인사청문위원 관련해서는요.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민주당도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거들었습니다. 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면서 발끈하면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네.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면서 네. 이제 옛날 얘기들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 할 사람도 없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네. 여야는 또 자료를 여당에만 주고 우리는 안 줬네 등 옥신각신하면서 어수선하게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진짜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 실세인 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만남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부적절한 만남 아니었냐라고 이슈를 삼으려고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2016년 20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2015년 말에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에 한직으로 밀려나서 이제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네.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과 총선 영입 제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다만 윤 후보자는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양 원장도 나와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네.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양 원장이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 원장의 정치 권유를 윤 후보자가 검사로 남겠다면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랐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이고요. 네. 야당은 이렇다 할 소득을 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검찰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네. 이런 의혹 그리고 이제 부동시 병역 면제 관련한 질문 등도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네. 이른바 결정적인 합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 아니냐라는 추궁에 대해서 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단호하게 부인했고요. 네. 야당에선 별 근거를 대지 못하고 호통성 추궁 정도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정책 관련한 얘기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네.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는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축소라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안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조금 미묘하게 다른 입장인데요. 네. 윤 후보자는 수사 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애두르기는 했지만 네.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는 네. 이제 검찰의 본질 기능인 소추 기능에 준한다면서 양보나 양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나온 말들은 뭐가 있나요? 네, 공수처 설치 찬반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 후보자가 공수처 법안 각각의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네. 부패 대응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찬성 입장으로 이해되면 되냐 하는 백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분명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네. 장기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약하면 마약 수사청이나 공수처 등 별도의 부패 방지 기구 설치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점진 폐지는 수인할 수 있어도 네.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권 유지와 영장 청구권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총장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 확실히 지켜야 한다. 여성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걸로 미뤄보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의 검찰호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까지 열렸는데 거짓말과 위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국장의 중수부 출신 변호사의 세무서장 출신에 일단 등장인물들이 화려합니다.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년 가까이 지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으니 이게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복귀해보면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자의 워딩입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남석 변호사는 저보다 윤대진 검사와 훨씬 친하다.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리라고 생각한다. 표현이 묘합니다. 아무튼 반전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뉴스타파와 한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벌어졌습니다. 해당 녹음은 이렇습니다. 일단 윤우진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내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 내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녹음 파일 속 윤석열 후보자의 워딩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워딩과는 180도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거짓말과 위증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실제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며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대해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라고는 했지만 소개를 한 적은 없다는 해명입니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허탈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률가와 일반인 간 변호사 소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률적 문제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윤석열 후보자는 사건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들이 너무 달라서 어지럽습니다. 법률가와 일반인 간 변호사 소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6분 30초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모두 19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혹시 국민 개념도 법률가와 일반인 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하루 종일 우롱당한 느낌이다는 오신환 의원의 허탈한 발언이 머릿속을 빙빙 맴돕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먼저 장한지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한 달 뒤인 2002년 2월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F4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17년 6개월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자신에게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입국 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햇수로 17년 만에 국내 입국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유승준, 스티브 유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봤는데 재판 쟁점 다시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애초 2002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느냐, 네. 이게 또 한 쟁점이고, 네. 다른 쟁점은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지금 기준으로 17년 전에 내린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가지고 이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입니다. 네, 뭐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쟁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효력 있는 처분에 해당하느냐, 이건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2002년 2월 당시를 복기해 보면 네. 법무부는 장관의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네.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고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행정청 처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네. 따라서 입국 금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서 관리한 것에 불과해서 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네. 취지입니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원래는 기한을 정했어야 되죠. 그것도 내부적으로만 그 음. 실체도 확실치가 않아요. 과연 어떤 사유로 언제 날짜에 어떻게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LA 총영사관의 사증 네. 발급 거부는 네. 2012년 2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또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쉽게 말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유승준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네. 이런 과정을 다 싹둑 잘라먹고 네.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으니까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네. 그래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상태, 처음에 처분을 내렸을 때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상태의 비교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럼 앞으로도 평생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죠. 행정절차법 위반, 이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 38세가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한민국 바깥으로 강제 추방한 경우에도 네. 이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만 받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 이렇게 두 개입니다. 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나이가 39살이고 네.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지도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네.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어떤 법으로 봐도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현재 출입국 관리하는 당국 쪽에서 단순하게 유승준을 싫어하는 여론들에 너무 휘둘려 갖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분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핵심 쟁점 세 개에 대해서 국가가 다 깨지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이 다 이긴 거네요. 네, 일단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유승준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나 법 해석에 비춰보면 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유승준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임상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이제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법부가 인권의 가장 큰 마지막 보루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을 깬 판결인데 반발이 엄청날 텐데 실제로 유승준이 국내로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식당과 술집,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 골목은 어디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녁이면 유흥가 골목마다 수북하게 쌓여 나뒹그는 낯뜨겁고 선정적인 유흥업소 전단지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태현 기자가 현장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네온 사인이 빛을 반짝이는 서울 강남역 부근 상가 이면도로. 퇴근길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뭔가를 길바닥에 내던지며 걸어갑니다. 그 옆에선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주변을 빙빙 돌며 역시 뭔가를 집어던집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쓴 또 다른 남성은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아예 뭉텅이채 뭔가를 길바닥에 연신 뿌려댑니다. 그런가 하면 시커멓게 썬팅을 한 차의 창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뭔가를 창문 밖으로 확 뿌리며 갑니다. 도대체 뭐를 저렇게 뿌리고 던지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란제리 셔츠룸 24시 영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인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광고 전단을 업소 개장과 시민들 퇴근 시간에 맞춰 마구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삽시간에 골목 일대가 낯뜨거운 유흥주점 광고 전단지로 덮이다시피 변합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한 이 시간대면 쌓일 정도라니까, 쌓일 정도야. 엄청 짜증나죠. 가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많이 짜증나죠. SS급 언니 80명 이상 출근, 러시아 포함, 만족할 때까지 초이스 같은 선정적 문구가 난무하는 가운데 길 한가운데서 버젓이 유흥업소 호객행위까지 이뤄집니다. 양주 한 병에 맥주 무제한인데 두 분이서 있으면 45만 원, 세 분이서 있으면 10만 원씩 더 붙어요. 저렴하게 드시고. 해당 거리엔 유명 입시학원과 지방에서 올라온 학원 수강생들을 위한 학사 등이 다수 위치해 있어 청소년들의 왕래도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청소년들이 보고 밟고 가는 길에 낯뜨거운 사진과 선정적 문구로 도배한 유흥업소 전단지들이 마구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고 나오면 이런 게 좀 바닥에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하겠네요. 사실 재수생들 말고 다른 좀 더 어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전단지엔 업소 관계자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찍혀 있는데 관할 강남구청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라며 말끝을 흐리며 단속가 규제에 난색을 표합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단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뭐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로 경범죄로 처벌을 할 수는 있죠.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직접적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전단지가 아니면 딱히 단속할 근거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오토바이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되는데 참. 구청도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오늘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낯뜨거운 전단지로 덮이고 있습니다. 지적이야 뭐 이거 너무 어지럽다고 저거 더러워서 이거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야. 아무리 좋지만 이게 뭔 짓거리 이게. 이게 강남 어느 한 골목만의 문제일까요? 전단지에 전화번호까지 다 찍혀 있는데 낯뜨거운 전단지 살포에 불이익을 주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애꿎은 환경미화원만 도로를 가득 메운 전단지와 매일 아침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오늘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손은 이미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이번엔 제대로 고쳐달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호소입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건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처참하게 무너진 현장. 붕괴 현장에 모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도 여전히 인재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불감증 하는데요. 시민들이 죽어가도 그때만 땜질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지난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서울시는 높이 13m 이상, 지하 5m 깊이 이상 건물 철거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층으로 따지면 대략 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건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붕괴된 잠원동 철거 건물도 지상 5층으로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뒤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도 너무도 허망하게 한순간에 와르르 붕괴된 겁니다. 철거 심의와 공사 관리 감독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산 증거라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감리 담당자가 87세라는데 87세의 감리자가 어떻게 땡볕 현장에서 감리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관행이 만연되어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거 현장 안전관리는 민간 감리가 아닌 구청 등 지자체가 직접 감리와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 높이나 지하 깊이에 따라 철거 심의 대상을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2층 이상 건물 철거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행정 편의적으로. 편의적이죠. 그냥 높이면 더 위험하고 낮으면 좀 낮은 것 같아서. 근데 무조건 다 돼야 돼요, 사실은. 층수에 관계없이. 5층 이상 건물 철거 사전 심의는 현재 서울시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 5월부터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명시돼 법령으로 격상돼 시행됩니다. 철거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삼성물산의 바다 오염 공사 현장을 2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할 강릉시는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산자부 소관이어서 삼성물산의 불탈법 행위가 있어도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도대체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입니다. 세척하지도 않은 파쇄석을 포크레인으로 긁어 그대로 바다에 투하하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보고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도 엉터리로 설치돼 있어 잠수사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는 모습도 법률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엄연한 불법 공사인데 관할 강릉시청은 지난 5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어서 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한 게 아니고 강릉시가 했으면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산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법률방송이 입수한 삼성물산의 해양공사 관련 법률 자문 회신서입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의 처분 권한과 관련하여라는 질의에 강릉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서 점용, 사용의 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삼성물산 해양공사의 사용정지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산자부 소관이어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기존 답변과는 사뭇 어긋납니다.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는 법률 회신을 받았음에도 강릉시는 무슨 일 때문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습니다. 위법성이지, 그죠? 그걸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조치를 해라 하고 제가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강릉시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삼성물산이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내면 어떻게 하냐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떠한 그 기업에서 저희 강릉시를 상대로 너희들이 자격도 없는 게 왜 공사 중지를 해서 우리는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을 손해보게 했느냐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어촌계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강릉시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쨌든지 현 상태에서는 강릉시장이 그런 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인데 어떻든지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적절히 행사했으면 합니다. 강릉시의 삼성물산에 대한 몸살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 안인진 바다에선 오늘도 삼성물산의 바다오염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최근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몰카 등의 동영상이 담긴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이 정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3년 넘게 보관되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과 논란이 일었는데요. 변호사의 이른바 비밀유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권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검찰로부터 비밀유지권을 침해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변협 토론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뿌리에서부터 해친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입니다. 대형 로펌마저도 쉽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상담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실은 무기력하게 그대로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변론을 받을, 적법하게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입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현행 변호사법 비밀유지 의무에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해당 예외 규정에 근거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압수수색 등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원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협은 나아가 변호사법의 변호인의 비밀유지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직무 관련 이뤄진 의사 교환 내용,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등입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선 누구든지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적시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변호사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비밀유지권, 즉 의무이자 권리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의뢰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고해성사까지 가져간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예에서 보여지듯 변호사 사무실이 사법집행의 소도나 성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엄연히 실제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적시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 보완 의견을 추가하거나 향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살짜리 딸,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인면수심의 50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층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선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1살 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선 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9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1살 여성과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기가 선 씨를 깨물고 도망가 아랫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범죄 포함 전과 7범인 선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 건물에서 이웃을 살해한 3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월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가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 파렴치한 강간살인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전자발찌를 찬 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지만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집 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져 보통 전자발찌 하면 성폭력 범죄자를 떠올리는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법무부의 문의에 입수한 최근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통계입니다.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 죄범률은 2016년 1.7%, 2017년 1.77%, 2018년 2.01%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만 놓고 보면 2016년 2%, 2017년 2.17%, 2018년 2.53%로 역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력이나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늘고 있고 그 대부분을 성폭력범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전자발찌라는 게 위치 추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번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뜬금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네. 사실은 답이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올려 경각심을 강화하고 조두순의 경우처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방안입니다.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일 때 이를 즉각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 패턴과 다른 패턴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 시스템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면. 세 번째는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다가 아닌 채워서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예방하자는 게 전자발찌 도입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유방재건술이라고 한다는데 한쪽 가슴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가슴을 키우는 수술은 미용이나 성형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김태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남모 씨는 어린 딸을 위해 현대해상의 어린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2차 성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쪽 가슴만 자라고 한쪽 가슴은 자라지 않는 유방부동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대학생이 돼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딸은 한쪽 유방에 대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유방 확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술비 1,300만 원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남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한 거랑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을 받은 거니까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자녀의 어머님이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저희 공단에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제가 수임을 하게 됐고. 일단 국민건강보험법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유방 확대, 축소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요양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업계에선 관행적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불문하고 유방 확대술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방 확대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남 씨에 따른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남 씨 딸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차원의 유방 확대 수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었고 질병의 발현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방이 한쪽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법원도 공단 손을 들어줘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의 40%를 지급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전체 수술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유방 확대술은 무조건 미용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보험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도플갱어,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나를 말합니다. 온라인과 SNS에 이런 나의 도플갱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특화된 SNS 인스타그램입니다. 호주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계정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밝고 화사한 얼굴의 엄마 사진과 귀여운 아기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바로 아래 대체 누구신가요? 팔로워도 별로 없는 내 계정을 대체 왜?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가져와 SNS에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이른바 계정 도용입니다. 이게 뭐니라고 깜짝 놀라는 반응에서부터 이거 무섭다, 내 페북도 도용당했다는 등의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계정 도용, 사칭 계정 등의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끝도 없이 뜹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 등을 넘어 평범한 일반 네티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계정 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계정 도용이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런 계정 도용이나 사칭 계정을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 뾰족한 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 형법은 온라인 초상권이나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거나 규율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재산상 피해나 이득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타인 사칭 사건 관련 지난 2016년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딱 적용법조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명의도용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 같은 입법 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우리 국회엔 발의돼 있습니다.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타인 사칭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이며 온라인상에서 타인 사칭 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그런. 이에 따라 법안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이나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해당 계정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그 명의 도용이라든지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 구제도 빨라지고 그런 사례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민홍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발의한 지 만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이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던 60대 남성이 환각과 환청을 듣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끔찍한 살인극을 저지른 건데요. 처벌 등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60살 이모 씨가 일요일인 지난 7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56살 아내와 29살 딸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범행 이틀 뒤인 어제 알려졌습니다. 회사원인 이 씨의 아내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직장 동료의 연락을 받은 아내의 친구가 어제 오전 이 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내 친구가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하자 이 씨는 순순히 스스로 문을 열어줬고 집 안에 들어간 아내 친구는 이내 경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피를 흘리며 거실에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시 이 씨는 범행 당시 피가 흥건히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한 남성이 아내, 딸과 함께 연애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그랬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환청과 환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환각 속 남성에 대해 노후 준비가 잘 된 돈 많은 남자로 묘사하며 아내가 재가를 할까 두려웠다고 범행 동기 아닌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씨는 또 범행 뒤 자해를 시도하다 누군가로부터 화장실에 머물러 있어라는 환청을 듣고 화장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씨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먼저 찔렀고 잠에서 깨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렀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최근엔 불면증 등 증세가 심해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들에 물어보니 아무리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살인죄는 성립한다고 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사유로 형 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제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범죄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됐던 것인지 어떤 연유로 부쩍 정신질환 범죄가 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남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의 극단적인 피해를 주는 정신질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앵커 브리핑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옥수수가 수류탄에 터지며 마치 새하얀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장면이 인상적인 2005년 박광현 감독이 연출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6.25 전쟁 당시 태백산 줄기 어디쯤 있는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이념의 부질없음과 인간 보편의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인민군 장교로 나오는 정재영이 마을 촌장에게 묻습니다. 거 기러니끼리 고함 한번 들이대 않고 부족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촌장이 답합니다. 뭐를 좀 많이 먹여야지 뭐. 우문의 현답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 웃으며 회의장을 떠나는 사측 위원들과 딱딱하게 얼어붙은 노측 위원들의 얼굴이 양측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최저임금은 정부 의중을 반영하는 공익위원들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오늘 결정은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2.9% 인상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IMF 직후인 1998년 2.7%와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0년 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해 10.9%, 지지난해 16.4% 인상률과 비교하면 노동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재계와 경영계, 소상공인의 볼멘 소리에 정부는 앞서 각종 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임금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장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했습니다.
한국노총 지적대로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은 유권자에 대한 일종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맹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뜯어보면 날, 일과 달, 월, 피, 혈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맹세는 하늘의 해와 달에 피로써 하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런 맹세, 공약을 헌신짝처럼 뒤집고 파기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나 경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약속을 했다고 꼭 다 지켜야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목표와 약속도 달라지고 조정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유권자와 국민에게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집권 여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닌가 합니다. 그 당연함이 없는 게 씁쓸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역대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안, 저녁은 있지만 저녁밥은 없는 저녁이 있는 삶. 왠지 좀 허망하고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